자유를 지킨다. 왜 방공을 해야 되느냐. 자유를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라는 말이 그 뒤에 따라붙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요새 최근 한 10년 정도의 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체제를 설명을 할 때 자유민주주의다. 시장 경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것이 공산당과 대결해야 되고 그것이 공산당과의 가장 큰 차이다 하는 이 정치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렇게 시장경제를 갖다 붙입니다. 우리나라 이 지도자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유를 지키는 것이 바로 시장을 지키는 것이고 시장 지키는 것이 사유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이 경제적 측면을 정확하게 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최초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 의미, 사유재산이 얼마나 소중하느냐. 사유재산을 지키면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자유와 사유재산은 동전의 양립처럼 같은 것이다. 자유가 무너지면, 정치적 자유가 무너지면 사유재산도 같이 날아간다. 사유재산을 지켜내면 정치적 자유도 함께 지킬 수 있다 하는 요 관계를 일찍부터 투시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런 점에서 이분이 선각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치인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도 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했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본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야당이 민주화를 외쳤지만은 사유재산의 자유, 시장경제의 원칙까지 외치지는 않았습니다. 한 면만 봤어요, 한 면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29살에 선 독립정신에서부터 이 자유를 가져야 나라를 부자로 만들 수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선 공산주의 비판 글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왜 반대하느냐. 공산주의는 기업을 부정을 한다. 기업을 부정을 하면은 기업 때문에 발달하는 과학과 기술을 부정하게 되니까 나라가 발달하지 않는다 하는 요 경제적인 면을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머리에 들어간 그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자유, 관념적인 것으로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 실생활하고 관계가 되는 이 경제적인 아주 입체적인 제대로 인식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요새 되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은 전시 중에 통화계획을 할 때도 흔히 하듯이 통화계획을 하면서 일정한 예금은 동결한다 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무장관이 그걸 가져오면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이렇게 손대서는 안 된다 해서 반대를 했는데, 하도 가져오니까 도장을 찍었는데 얼마 시간 있다가 결국 그 조항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가장 확실한 자유민주주의자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승만이 하야한 후에 야당이든 민주당이 내각제로 개헌을 했습니다. 1960년의 일이죠. 내각제로 개헌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내각제로 개헌하는 것이 민주화다 이렇게 됐습니다. 독재를 하는 것은 대통령주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개헌하면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왔습니다. 분열이. 그래서 장면파, 윤보성파로 또는 김도연, 신파, 구파로 나눠져서 신파, 구파로 나눠지고, 신파가 장면 총리를 옹립을 하니까 구파는 나중에 당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분열되었습니다. 동시에 좌익들이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모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군인들과 국민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틈타고 6.48기생, 6.45기생, 박정희,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군사혁명을 모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박 대통령은 육군본부 작전
부장을 하다가 미군인들에 의해서 이 팔기생들 뒤에서 사주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찍혀가지고 저 대구에 있는 2군 사령부의 부사령관이라는 한직으로 갔습니다. 그 한직에 있는 동안에 아주 시간도 많고 하니까 이 작전 계획을 잘 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이런 루머가 있었어요. 이 군인들의 과거 전력을 조사를 해가지고 박 대통령은 옛날에 남노당에 연루돼가지고 무기징역까지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제거한다,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다 하는 것이 아마 박정희 머리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없다, 군복을 입고 있을 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마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9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미국 CIA에서 이 시민들, 거리로 나온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는 군사혁명에 성공한다, 찬성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머지 20%는 찬성하나 너무 좀 일찍 했다고 생각한다. 20%는 반대, 20%는 태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60%가 찬성, 그리고 20%가 반대,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심도 돌고 민간인들도 그때쯤 되면 군인들이 나와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수 군대가 반대하고 다수 민심이 반대하는데 소수의 장교단이 작당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때 군사 이 작전권은 유해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해군 사령관이 맥어루드 사령관이 진압작전을 펴기 위해서 군 통수권자인 윤보선 대통령을 찾아가니까 윤보선 대통령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러면 유혈 사태가 난다 해서 윤보선 대통령이 사실은 박정희의 군사혁명 성공에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당시에 이 장교단, 주체 세력인 장교단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당시 한국에서 가장 잘 훈련되고 교육된 선진 집단이었습니다. 10%는 미국에 유학한 경험자였습니다. 그리고 군사혁명을 지휘한 박정희, 김종필 이 콤비는 지적인 면, 인격적인 면, 실천력에서 당시에 군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라의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불황무시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김일성, 김정일이가 북한 주민들한테 비극인 것은 불황무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그래도 한국은 이승만, 박정희,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당대에 가장 머리 좋고 괜찮은 사람이 국가 개조를 지휘했다. 이건 다행인 것입니다. 박정희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직수입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민족주의 노선도 이 사람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균형점을 어떻게 잡았느냐? 대외 개방적인 근대화 전략을 씁니다. 나라의 문을 연다, 개방이다. 나라의 문을 열면 그때부터 독재자가 아닌 거예요. 독재자는 절대 나라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나라 문을 열는다는 것은 독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 입국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창적인 방식의 한국의 민주주의 건설 노선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균형 감각이 여기에서도 발휘되는 것입니다.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거부를 하면은 독재로, 완전한 폐쇄적인 독재, 흔히 민족주의적인 독재로 가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개방적으로 가서 수출 입국 전략을 씁니다. 수출 입국 전략을 쓰면 그때부터 독재가 아닙니다. 수출 입국 전략을 펴면서 한편으로서는 독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출 입국 전략을 펴려면 나라를 개방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독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만약 수출 입국 전략을 편다면 북한 독재 체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